국밥 만들어 파는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된다. 당장 헤어져.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인 태상그룹 총수 윤강호 회장이 말했어요. 통장 잔고 513만 원. 고졸에 부모도 없는 국밥 만들어 파는 여자. 아들이 2년 동안 사귄 여자의 신상조사 결과였죠. 돈을 노리는 거야. 우리 집안을 보고 신분 상승하려는 게 분명해.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윤강호 회장은 67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 어느 봄날 오후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34살 내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 진수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내 앞에 섰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하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그 순간 이미 예감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협상과 계약을 성사시켜온 나였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고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웠지만 애써 침착한 척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말해보거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펜을 놓았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울렸고 다시 한번 울렸고 계속해서 메아리 쳤어요. 그래, 아들도 이제 34살이니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결심이 서 있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닐 거라는 것을, 내가 바라던 명문가의 딸이 아닐 거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불안했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죠. 대림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김은혜이고 나이는 29살이에요. 국밥집, 그 단어가 천천히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국밥집이라니? 대림동 국밥집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진지함이 오히려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밥집 주인이라니 말도 안 돼. 국밥집 주인이라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태상그룹을 만들어낸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끝에 국밥 만들어 파는 여자가 내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것이 말도 안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일구어 왔는데?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네, 아버지, 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2년 동안 만나왔는데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2년이나 사귀었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이나 그 여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실을 나에게 숨겼다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고 믿었던 아들인 나를 속였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3층 회장실에서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대림동 국밥집을 생각하니 지끈거렸고 눈앞이 아찔했고 어지러웠습니다. 2년 동안이나 몰래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나는 그 간절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가문의 격이 허락하지 않았고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어요. 우리 윤 씨가 3대째 명문가로 이어져 왔고 나는 그 명예를 더 높이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국밥하는 여자가 내 며느리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여자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모도 없다고? 그럼 고아란 말이냐? 내 목소리가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나는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부모도 없는 국밥하는 여자, 그것도 고작 29살짜리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우리 집안의 품격이 얼마나 떨어질까?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쑥덕거릴까? 재벌 그룹 총수의 며느리가 국밥하는 여자라니. 이 상상만 해도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고 창피했고 부끄러웠어요. 골프장에서 만나는 재계 인사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냐고요? 고아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아버지. 은혜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혼자 자랐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은혜는 정말 이혼? 그럼 더 안 되지. 이혼 가정 출신의 국밥하는 여자라고? 학벌은? 대학은 어디 나왔니? 나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명문대라도 나왔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물었지만 아들의 대답은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냈고 내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고 가슴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마저 꺼버렸습니다. 고졸이에요. 대학은 형편상 못 갔대요. 하지만 아버지, 그 순간 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고졸, 국밥하는 여자, 이혼 가정 출신, 부모도 없는 이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고 정리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정말 어지러웠죠.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죠.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나는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어요. 나는 기업의 회장이기 전에 내 아들의 아버지이고 내 아들이 살아갈 가문을 지켜야 하는 수호자이고 책임이 있었으니까. 누군가는 냉정해야 했고 누군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고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생각해봤니? 국밥하는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던지듯 건넸어요. 명함에는 서울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었고 아들은 그 명함을 멍이 바라봤고 손이 떨렸고 명함을 떨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여기 가서 상담 좀 받아봐라.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구나. 2년 동안 그 여자한테 홀린 거라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내가 미운 사람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봐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나는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그저 아들이 빨리 나가 주기만을 바랬어요. 더 이상 아들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나는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죠. 흔들릴 수 없었어요. 이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해서 되뇌었고 확신했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흐릿한 빛의 덩어리로만 보였고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 눈에 고인 눈물만이 맴돌았고 명함을 쥐고 서 있던 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밥 파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을 걸까 고민했습니다. 손이 문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고 아들도 나도 우리 둘 다 너무 감정적이었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고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국밥집 주인 김은혜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들이 2년 동안이나 사귀었다는 그 여자가 무엇이 그리 좋아서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돈을 노리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더 커졌고 확신이 되었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노리는 거라고, 재벌 아들과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는 거라고, 그게 틀림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나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쳤고 저녁 식사 자리도 서로 피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가정부도 비서도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발소리를 죽였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괴로웠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었고 내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은 너무 높았고 너무 두꺼웠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은혜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 했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진실을 알아야 했고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아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그 무거운 침묵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왔고 나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 명함이었습니다. 20년 전 회사 기밀 유출 사건 때 한 번 이용했던 곳이었고 신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연락해서
신상 조사 좀 의뢰하게. 대상은 김은혜, 29살 대림동에서 국밥집 운영 중이야. 김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다을싹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뒷조사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돈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만 했죠.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동안 나는 조사 결과만을 기다렸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서류를 들여다봐도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잠들어도 꿈속에서 국밥집이 나타났고,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아들과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고, 집안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공기가 무거웠죠. 그리고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 비서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고 다시 뻗었다가 거두었어요.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고 천천히 뜯었고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은혜 1996년 7월 15일생, 현재 29세, 부모는 김성우 박미연, 2008년 이혼.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과도한 빚이었습니다. 당시 김은혜의 나이는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부산으로 떠났고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연락을 끊었고 은혜는 외가 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살에 버려졌다는 것이 부모 모두에게 버려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동정하면 안 돼. 지금은 냉정해야 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혜는 외가 할머니가 2010년 돌아가신 후 친척 집을 전전했고 16살이 되던 해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19년 23살 나이에 작은 국밥집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5천만 원,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친 금액이었고 그중 3천만 원은 대출이었고 2천만 원은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았다는 것이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가난한 것과 내 며느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야. 다음 페이지는 재산 현황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통장 잔고 513만 원, 저축 없음, 대출 잔액 1,500만 원, 매달 임대료 200만 원, 식재료비 평균 300만 원, 인건비 없음, 본인이 직접 운영, 월 평균 매출 600만 원, 순이익 약 100만 원.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역시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과 결혼하겠다니 뻔뻔했어요. 너무나 뻔한 수작이었죠. 아들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게 틀림없었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게 분명했어요. 재산도 없으면서 재벌 아들과 결혼? 뻔하군. 나는 중얼거렸어요.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이 따끔했지만 분노가 그 통증을 덮었어요.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를 만나면 당연히 돈을 노리는 법. 세상이 다 그래. 사랑이라는 게 배를 채워줘. 집을 사줘. 현실은 냉혹해.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 나는 67년을 살면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수없이 봐왔고 경험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간관계 조사 결과였습니다.
친구 거의 없음, 사교 활동 없음, 주말에도 가게 운영, 취미 생활 없음. 연애 경력은 아들이 처음이었습니다. 29세까지 연애 한 번 안 했다가 갑자기 내 아들과 사귄다고 나는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아들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려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신분 상승하려는 수작이었고 국밥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였고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이용하는 여자, 돈을 노리는 여자,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대림동 국밥집,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김은혜라는 여자를 생각하니 지가 떨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여줘야 했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내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고 아들을 위해 심장을 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하는 대화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나를 바라봤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보고서가 펼쳐졌고 김은혜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걸 봐라. 아들이 천천히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보고서를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났고 아들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 봐라. 우리 배경 보고 결혼하려는 거겠지. 가난한 여자가 신분 상승하려는 수작이야. 통장에 513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과 결혼해서 돈 노리는 거지 뭐. 내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 분노가 서려 있었고 실망이 가득했고 슬픔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마주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실이었으니까요. 냉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어요. 제가 먼저 국밥집에 갔고 몇 달 동안 단골로 다니다가 고백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들의 계산을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속마음을 숨기는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몰랐던 척하는 거지. 몇 달 동안 단골로 다니는 동안 내 차, 내 옷, 내 시계를 보고 이미 다 파악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고백하길 기다렸던 거라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직접 만나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돈 같은 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란 걸 직접 보시고 말씀하세요. 라며 처절하게 말했어요. 만나긴 만나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만날 거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마.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진짜 본성을 말이야. 나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무언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하지만 나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김은혜라는 여자가 정말 돈과 아들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려는 건지 내 눈으로 직접 반드시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김 비서를 불렀어요. 30년은 된 듯한 낡은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를 구해오라고. 그런데 보통 낡은 게 아니라 정말 노숙자가 입을 법한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오후에 김 비서가 낡은 옷가지를 가져왔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30년은 된 듯한 작업복이었고 곳곳이 해졌고 색이 바랬고 얼룩과 때가 묻어 있었고 냄새까지 났어요. 운동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밑창이 다 닳았고 끈이 해졌고 흰색이었을 신발은 누런 회색이 되어 있었고 진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그 옷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했죠. 이 옷을 입으면 누가 봐도 노숙자로 보일 것이고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으로 보일 것이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할 모습이었어요. 저녁 무렵 나는 회장실에서 혼자 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죠. 재벌 그룹 총수 윤강우가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초라하고 더러운 노인이 서 있었죠. 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67년 전 나도 이렇게 가난했어요. 이런 옷을 입고 다녔고 끼니를 걱정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내일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옷을 입고 있네요. 며느리감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진짜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등 더럽고 낡은 옷, 냄새나는 옷. 이 모습으로 국밥집에 들어가면 김은혜는 어떻게 반응할까? 다른 손님들 눈치 보며 내쫓을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까? 만약 내쫓는다면, 만약 냄새난다고 코를 막는다면 그게 바로 증거야. 돈 없고 더러운 사람을 무시하면서 재벌 아들에게는 친절한 여자. 바로 그런 여자라는 증거였고 내 의심이 맞다는 증거. 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했고 나 혼자만 남아 있었고 이 초라한 모습을 본 사람은 김 비서뿐이었어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운전기사가 나를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벌어졌죠.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대림동으로 가게 라고만 말했죠. 운전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붐비는 사람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어요. 무거웠어요. 아들의 눈물이 떠올랐고 찢어진 보고서가 떠올랐고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냉정해야 해. 진실을 확인해야 해. 차는 점점 대림동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어두운 가로 등 허름한 간판들. 나도 이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가난했고, 이렇게 초라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말입니다.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 도착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국밥집이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는 손으로 쓴 듯 삐뚤삐뚤했고 간판은 낡았고 불빛은 희미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확인할 시간. 김은혜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돈과 겉모습만 보는 여자인지, 아니면 아들 말대로 진짜 착한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
나는 허름한 국밥집의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가게 안에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6개 테이블이 거의 다 차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평범한 동네 국밥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입구에 서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형광등 불빛이 보였고 모든 게 낡았고 오래됐고 초라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고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누군가는 코를 찡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좀 봐. 냄새 안 나? 여기 왜 들어와?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서 있었어요. 이제 김은혜가 나타나겠죠? 그 여자가 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손님들 눈치를 보며 내쫓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행동할까요?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29살 김은혜였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고 단발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국밥 2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김은혜가 나를 봤습니다. 나를 쳐다봤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을 본 김은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곧 평온해졌고 미소가 번졌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구석 자리 비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김은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불편한 표정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을 보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옆 손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기 다른 자리 없나요? 하며 일어났고 김은혜에게 말했어요. 김은혜는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하며 안내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냄새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손님이 자리를 옮긴 것이었고 김은혜도 그걸 알았을 텐데 얘게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미안한 표정도 짓지도 않고 그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연기일까? 진심일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은혜가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내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가까이 다가왔고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코를 찡그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김은혜를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 어려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은 맑고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뭐 드실래요?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 고기도 푸짐하게 넣었어요. 김은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이상이었고 마치 가족을 대하듯 편안했고 나를 무시하지 않았고 나를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아니, 이런 차림으로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국밥 주세요. 하나만. 내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고 가난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낡았고 운동화가 해졌고 김은혜의 모습도 가난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활기차 보였고 주방으로 들어가며 흥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은혜가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게 앞에서 찍은 거였고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액자는 낡았지만
사진 속 얼굴들은 행복해 보였고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휴지와 물티슈가 놓여 있었고 김치와 깍두기가 담긴 통이 있었고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낡았지만 청결했고 가난했지만 정갈했고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었고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고 파가 고명으로 올려져 있었고 냄새가 좋았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고기를 듬뿍 넣어준 것이었고 김치도 따로 접시에 담아 주었고 은혜는 그 모든 걸 내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였고 무언가 뜨거운 게 가슴을 채웠고 이게 뭘까요? 이 감정이 뭘까요? 은혜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은혜의 팔을 봤습니다. 반팔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에 긴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붉은 흉터. 오래된 화상이었지만 자국은 선명했고 눈에 띄었고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16살 때 식당에서 서빙하다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밥이 쏟아져 생긴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부모도 없는 16살 아이가 혼자 그 고통을 어찌 견뎌냈을까?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흉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긴 팔을 입지 않았고 팔찌로 가리지도 않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손님들 사이를 다녔습니다. 은혜는 다른 손님들에게 갔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채워주고 할머니 오늘 입맛은 좀 어때요? 하며 웃었고 아저씨 국물 더 드릴까요? 하며 챙겼고 손님들도 은혜를 편하게 대했어요. 은혜야 오늘도 맛있다 하며 칭찬했고 마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국밥을 떠먹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건 연기일까 진심일까? 돈을 노리는 여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손님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할머니 한 분이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허리가 불편한지 몸을 굽히지 못해 안타까워했어요. 은혜가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어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줍고는 깨끗한 수저를 가져다 드리고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무어라 말하니 할머니가 웃었어요. 은혜도 함께 웃었어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억지스럽지 않았고 진심으로 보였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 학력, 재산, 그런 숫자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나는 계속 김은혜를 지켜봤습니다. 김은혜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땀이 계속 흘러 이마를 닦았고 그래도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고 힘든 내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주방일, 서빙, 청소, 설거지, 계산까지 모든 걸 혼자 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쉬는 시간도 없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잘 먹었어. 내일 또 올게. 수고했어. 하며 인사했고 은혜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며 배웅했고 문 앞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며 손님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국밥은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도 부드러웠고 국물도 진했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이 거의 다 나가고 나를 포함해 서너 명만 남았죠. 은혜는 빈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행주로 정성스럽게 닦았고 의자를 정리했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고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했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사는 걸까?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일하고 손님들을 챙기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걸까?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이제 가게 안에는 나와 은혜만 남았습니다. 김은혜가 내 테이블로 왔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미소 지으며 다 드셨네요. 맛있으셨어요? 하고 물었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은혜가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많이 추운데 좀 이따 나가셔도 돼요. 따뜻하게 계시다 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더 있어도 된다고요? 영업 끝났는데 나가라고 하지 않고요. 나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를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았고 냄비를 문질렀고 싱크대를 깨끗이 청소했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멈추지 않았고 찬물에 손을 씻고는 다시 일을 계속하며 고통을 참는 듯했어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자주 다치는 걸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은혜가 주방에서 나오며 계산하시려고요? 하며 웃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 하나시죠? 7,000원이에요. 은혜가 말했고 나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뒤적이며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7,000원, 정확히 7,000원을 건넸고 은혜가 돈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길 조심하시고요. 하고 밝게 웃었어요. 나는 은혜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가식이 없었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웃음은 진짜였고 따뜻했고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나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은혜가 불을 끄고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매일 밤 혼자 일하는 걸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했어요.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따뜻한 국밥집 간판이 점점 멀어졌고 희미해졌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할까?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고서와 달랐습니다. 김은혜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착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에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모르지. 한 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인해야 해. 더 지켜봐야 해. 진짜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해. 오늘은 잘 대해줬지만 다음에도 그럴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친절할까? 돈이 걸린 문제에서도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여전했고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고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가서 지켜봐야겠다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다시 그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새였고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를 신었고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어제는 친절했지만 오늘도 그럴까? 매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는 의심을 품은 채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제보다 더 분주했어요. 모든 테이블이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은혜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바로 알아보지 못했고 잠시 후에야 아, 어제 오셨던 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자리 나올 거예요. 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입구 근처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은혜가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계산을 받고 테이블을 닦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이 찼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계속 친절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한 테이블이 비었고 은혜가 나를 안내하며 여기 앉으세요. 오늘 좀 바빠서 늦을 수 있어요.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고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튀어서 테이블 위가 엉망이 됐고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남자의 얼굴이 뻘겋고 술 냄새가 진동한 걸 보니 취한 것 같았어요. 은혜가 급히 달려가 손님 무슨 일이세요? 하며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국물이 짜. 이게 뭐야? 이걸 국밥이라고 내나? 장사 이따위로 하나?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고 다른 손님들이 수근거렸어요.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김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목소리는 침착했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참았고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화난 손님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해서 다시 갖다 드릴게요. 은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사과하며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더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을 또 내리치며 다시 이딴 걸 먹으라고 하고 소리치며 은혜를 노려봤어. 은혜가 움찔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고 여전히 공손하게 서 있었고 남자의 화를 받아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술 취했나 봐. 나가라고 하지 그래.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혜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환불해줘. 당장 돈 내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고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은혜가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고 있는 듯 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개입해야 할까? 저 남자를 내쫓아야 할까? 하지만 은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겁먹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남자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다른 손님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야, 그만하고 나가. 여기서 술 취해서 난리야. 하며 남자를 밀었고 남자는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혜가 깊은 숨을 내쉬었고 다리가 풀린 듯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고 바닥에 흩어진 국물을 닦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했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고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도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드세요 하며 웃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힘들어 보였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참는 게 습관이 된 걸까? 저런 일이 자주 있는 걸까? 나는 국밥을 먹으며 은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은혜는 진상 손님이 나간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여전히 친절했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하며 오히려 손님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힘들었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손님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연기일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고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엎어졌어요. 옆 손님이 저분 괜찮으세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은혜가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를 흔들었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약했습니다. 은혜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혜는 할아버지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힘껏 눌렀고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들 것을 가져왔고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은혜가 제가 같이 갈게요 하며 따라 나섰고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구급차에 올라탔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 몇 명만 남았고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어떡하지? 계산은? 하며 당황했습니다. 한 손님이 그냥 나가자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뭐 하며 일어났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 둘 나갔습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진상 손님이 엎질렀던 테이블도 채 정리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는 수저가 떨어져 있었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 모든 걸 두고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돈도 생각하지 않았고 장사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할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게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119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병원까지 20분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상 손님에게 화내지 않고 참았던 모습, 할아버지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던 모습, 구급차를 따라 나가던 모습,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 연기가 아니었을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은혜가 보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는 여전히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졌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나와 은혜에게 뭔가 말하니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를 작성하고 할아버지 병실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2시간도 넘게 지났습니다. 은혜가 휴대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가게 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뛰어가는 은혜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은혜가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을 켜고 가게 안을 둘러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영업시간은 거의 끝났고 오늘 장사는 망친 셈이었습니다. 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고 어깨가 떨렸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났고 눈물을 닦았고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피해본 손해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늘 못 번 돈은 신경 쓰지 않았고 할아버지만 걱정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은혜에게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장사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익보다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나? 돈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나? 나는 평생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선택했고 마음보다 이익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차가 움직였고 가게가 멀어졌고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혜가 여전히 청소하고 있었고 혼자 일하고 있었고 지쳐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보고서는 숫자만 보여줬고 진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던 모습, 구급차를 따라가던 모습, 병원에서 기도하던 모습, 가게로 돌아가 주저앉아 울던 모습, 그리고 다시 일어나 청소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여자를 의심했던 내가,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던 내가, 신분 상승을 꿈꾼다고 단정지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고 이번에는 새벽 일찍 가게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할아버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은혜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고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는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을까요? 모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게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모두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나도 그 줄 뒤에 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걸까요?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괜찮은 걸까? 어제 밤 늦게까지 청소했는데 피곤하지 않을까? 하지만 은혜의 얼굴은 밝았고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김은혜가 어르신들을 보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준비 다 했어요. 따뜻한 국밥 드시러 오셨죠? 은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였고 반가워하는 목소리였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 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은혜야 고마워 오늘도 왔어 하며 웃었고 은혜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들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고 은혜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은혜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계속해서 국밥을 날랐고 모든 어르신들 앞에 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오늘 고기 많이 넣었어요. 하며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며 수저를 들어 국밥을 먹기 시작했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국밥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내 앞에 국밥을 놓으며 오늘도 오셨네요. 많이 드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국밥을 먹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국밥을 다 먹고 나가는데 계산대에 들르지 않았고 은혜도 돈을 받지 않았고 조심히 가세요 하며 배웅만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걸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주는 걸까?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데요. 재료비만 해도 얼만데? 은혜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통장에 513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가 다가갔고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았고 뭔가 말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고 은혜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벌기도 힘들 텐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어떡하니? 미안해서 어떡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었고 은혜의 손을 꼭 잡았고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이 없으니 이제 그만하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할까요? 은혜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할머니들 드시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요.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은혜를 끌어안으며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며 울었고 은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눈물이 맺혔고 고개를 숙이며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12살에 버려졌을 때, 배고프고 추웠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나눔이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 둘 가게를 나갔습니다. 모두 은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은혜야 건강해야 해, 다음 주에 또 올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며 손을 흔들었고 은혜는 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어르신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은혜가 돌아와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은혜는 힘든 내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을 더 챙기겠다는 다짐이었고 더 잘해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고 숨이 막혔고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은혜가 계산하시려고요? 하며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우리 어르신들 날이에요. 마음껏 드셨죠? 오늘은 무료예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라고? 매주 이렇게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한다고? 그럼 한 달이면 40명, 1년이면 500명이 넘는데 재료비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통장에 513만 원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음 주에도 오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흘러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울지 않았고 아내를 잃어도 울지 않았던 내가 지금 거리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은혜는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나눴고, 자신도 힘들면서 베풀었고,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심했던 내가, 조사했던 내가, 시험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보고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보고서는 진실의 반만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 학력, 재산, 그런 숫자들은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고, 진짜 가치는 사랑이었고, 기운에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였고, 배경은 없어도 사랑은 넘쳤고, 학벌은 없어도 인격은 고귀했습니다. 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해 가게가 멀어지는데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혜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고 혼자 일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웃을 수 있다니,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나눌 수 있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내 인생이, 재산이 품격이고
수준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내 철학이 은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6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렸고 확신이 깨졌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보였습니다. 정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채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나를 보며 아버지 하며 눈을 크게 떴고 내 차림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틀렸다고 할까?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넘게 대화를 하지 않았던 아들을, 내 고집 때문에 상처받았던 아들을, 은혜를 사랑한다고 했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와 아들,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뭔가 느낀 듯 눈을 크게 떴고 아버지 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는데 은혜의 과거를, 은혜의 상처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국밥집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려고 차 안에 앉아 가게를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은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고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어요.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은혜는 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무엇이 저렇게 살게 만드는 걸까? 나는 알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고 가게가 조용해지자 은혜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그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고 불안해 보였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가게로 다가갔죠.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와 은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남자의 목소리가 컸고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남자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고 은혜가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은혜에게 들이대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쳐 얼굴이 붉어졌어요. 건물주인 것 같았어요. 임대료 독촉을 하러 온 것 같았고 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떨고 있었어요. 임대료 3개월 밀렸어. 3개월이라고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 건물주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가게 안을 올렸고 은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개월이나 밀렸다고요? 6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럼 통장 잔고보다 더 많은 빚인데 은혜는 어떻게 감당하려는 걸까? 은혜가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엔 꼭 드릴게요.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눈물이 글썽거렸고 두 손을 모았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냉정했죠. 동정심과 배려 따윈 없었어요. 돈만 생각하는 표정이었고 은혜의 사정 따위는 관심 없는 것 같았죠. 맨날 그 소리야. 매달 그렇게 말하고 안 내잖아. 공짜로 밥 나눠주니까 장사가 되겠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자선 사업을 해? 건물주가 비웃었어요. 은혜를 깔보는 말투였고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이 상황을 보고 난 화가 났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힘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혜 반응을 보고 싶었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은혜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 손수건으로 닦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꼭 드릴게요. 그 말에 건물주가 혀를 차며 이번 달 말까지야. 그때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야 하며 돌아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은혜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가 은혜 앞에 섰어요. 은혜가 고개를 들더니 나를 보고는 놀란 듯 했어요. 아저씨 하며 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자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은혜를 바라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 떨리는 입술, 힘없는 어깨 모든 게 안타까웠죠. 왜 이렇게까지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러 떨리게 했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떨리는 목소리였고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이었고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은혜가 나를 쳐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요 하며 말하고는 나도 앉고 은혜도 맞은편에 앉았죠. 은혜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리더니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빚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요. 둘 다 저를 두고 떠나셨죠. 길거리에서 며칠을 떠돌았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운 것 같았고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가만히 들었죠. 가슴이 조여왔지만 표정을 감추고 은혜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12살 그 어린 나이에 버려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죠. 은혜가 계속 말했어요. 배고팠어요. 정말 배고팠고 추웠고 무서웠어요. 편의점 앞에 앉아서 떨고 있었는데 말을 멈추고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저를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어요. 은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따뜻한 미소였고 그때를 떠올리는 것 같았죠.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죠. 이게 바로 은혜가 말했던 그 순간이구나. 누군가 저를 살려줬다고 했던 그 순간이구나. 은혜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죠.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너도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줘라.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은혜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그 한마디가 12살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참아야 했지만 참기 힘들었어요. 은혜가 팔을 들어 보였어요. 화상 자국이 있는 팔이었고 붉은 흉터가 선명했고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16살 때 식당에서 서빙하다가 넘어졌어요. 손님이 급하게 일어서는 바람에 제가 들고 있던 뜨거운 국밥이 쏟아졌죠. 은혜가 흉터를 쓰다듬었고 쓸쓸하게 웃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남았죠. 나는 그 흉터를 바라봤어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긴 자국.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16살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그 고통을 견뎌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혜가 팔을 내리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죠. 슬프지 않은 미소였고 당당한 미소였어요. 부끄럽지만 이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예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살아남았구나. 은혜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떨렸죠.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은혜가 놀라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며 내 어깨를 토닥이며 오히려 나를 위로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은혜를 바라봤어요. 나는 평생 겉모습만 봤어요. 돈만 보고 배경만 보고 학벌만 받아봤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 목소리가 떨렸고 고백이었고 참회였어요. 은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저씨? 하며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창피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지금 돈을 주면 모욕이 될 것 같았고 은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아 그럴 수 없었죠. 나는 지갑을 도로 넣었고 은혜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에 가까스로 올라 문을 닫으니 온몸에 힘이 좌악 빠지는 듯 했어요. 운전기사가 뭔가 물었지만 들리지 않아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손을 흔들었죠. 혼자 있고 싶었어요. 생각하고 싶었어요.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살에 버려진 아이, 길거리를 떠돈 아이, 국밥 한 그릇으로 살아난 아이, 16살에 알바하다가 화상을 입은 아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여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여자, 이게 은혜였어요. 이게 진짜 은혜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67년 동안 무엇을 했나? 돈을 벌었죠. 재산을 모았어요. 기업을 키웠죠. 그게 다였어요. 누군가를 도와준 적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했나? 아니었어요. 나는 항상 받기만 하고 빼앗기만 했고 쌓기만 했어요. 나누지도 않았고 베풀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은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학벌도 없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죠. 사랑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인격을 가졌어요.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돈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재산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고 지위는 있었지만 인격은 없었습니다. 나는 울었어요. 차 안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신이 초라했고 자신이 한심했죠. 은혜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았고 너무나 못났고 비교할 수조차 없었어요. 통장에 수천억이 있어도 빌딩을 수십 개 가져도 은혜의 마음 하나만 못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죠. 고개를 들어 가게를 바라봤어요. 은혜는 다시 테이블을 닦으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혼자였죠. 다음날 아침 나는 김비서를 불렀어요. 대림동 국밥집 건물에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했고 매매 의사를 타진하라고 했어요. 김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오후에 연락처를 가져왔죠. 나는 직접 건물주에게 전화했어요. 건물을 파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고 건물주는 놀라며 누구십니까? 하고 되물었고 나는 윤강호입니다.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밝혔고 건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협상은 간단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건물주는 즉시 승낙했고 일주일 안에 계약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임대료는 당분간 그대로 받을 것. 3개월 밀린 임대료는 매수자가 모두 떠안는 것으로 모든 조건을 건물주가 받아들였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건물은 내 소유가 되었어요. 나는 안도했죠. 이제 은혜는 임대료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쫓겨날 염려도 없을 것이고,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 했고, 은혜를 만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들을 불렀어요. 서재로 오라고 했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묘했어요. 일주일 넘게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서먹했고 긴장감이 흘렀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토록 아름다운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수야, 일주일 후에 상견례 하자. 은예 씨를 초대해라.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수는 놀라서 정말이십니까? 하고 물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간만에 미소 지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며 내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어요. 나는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은혜의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아들에게도 떳떳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준비했죠. 서울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개인 룸으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했고 꽃도 준비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죠. 은혜를 제대로 맞이해야 했고 내 진심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저녁 상견례 날 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었던 내가 노숙자처럼 꾸몄던 내가 아니라 재벌 그룹 총수 윤강호가 거기 서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어요. 게일룸은 아름다웠죠. 샹들리에가 빛났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모든 게 우아했죠. 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났고 긴장됐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통령을 만날 때도 해외 거물들과 협상할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고 그 옆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고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수수했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어 불안해 보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장 차림의 내 모습을 본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이 커졌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그 어르신,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알아봤어요. 국밥집에 왔던 그 노인을, 더럽고 냄새나던 그 사람을 지금 눈앞에 선 재벌 회장과 연결시키더니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괜찮아 은혜야 하며 진수가 은혜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은혜는 떨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은혜에게 다가갔어요. 은혜 앞에 서서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3번을 봤죠. 우리 첫 번째는 노숙자처럼 더러운 모습으로 갔을 때 당신은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맞아줬죠. 2번째는 진상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장사보다 사람을 선택했죠. 3번째는 토요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하는 모습을 봤어요. 당신은 3번 모두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돈보다, 이익보다, 자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백이었죠. 진심이었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내가 3번이나 국밥집에 갔다는 것을, 변장까지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눈이 붉어졌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멈출 수 없었죠. 이 모든 걸 말해야 했고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했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국밥집 주인이라고 무시했고 고졸이라고 깔보았고 돈 없다고
아들 배경 보고 결혼하려는 거라고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당신을 조사했어요. 통장 잔고, 학벌, 자라온 환경,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여줬을 뿐 당신의 진짜 가치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은혜가 흐느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고 울고 있었어요. 진수가 은혜의 떨린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울었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후련했어요. 나는 은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은혜의 팔을 가리켰고 화상 자국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팔의 상처는 훈장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니까요. 12살에 버려졌어도, 16살에 화상을 입었어도, 가난했어도, 힘들었어도 당신은 버텨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큰 게 부자이고 배경이 좋은 게 명문가가 아니라 인격이 고귀한 게 명문가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이고 진짜 명문가예요. 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회장님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다시 울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존심을 지켰던 내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은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았고 당연한 것 같았어요. 우리 집안에 은혜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 제가 은혜 씨 같은 며느리가 필요해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배우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애원이었죠. 은혜가 놀라서 안 돼요 하며 고개 숙인 내 앞으로 순식간에 오더니 더 깊게 조아리려 하자 나는 은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을 받아줘요. 이 늙은이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줘요. 은혜가 울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네 하며 대답했어요. 진수가 달려와 나를 안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울었고 나도 아들을 끌어안고 우리 둘 다 울었죠. 은혜도 다가와 우리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울고 안고 행복했죠. 진짜 행복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고 지위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었고 오직 사랑으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최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은혜는 어색해했고 수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나는 천천히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며 직접 보여주니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며 따라했어요. 점점 편안해졌죠. 대화를 나눴어요. 은혜의 국밥집 이야기를, 어르신들 이야기를, 힘들었던 순간들을, 행복했던 순간들을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때론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때론 박수치며 웃었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가 끝나가고 있었죠.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은혜에게 건넸고 이건 결혼 축하 선물이에요 하며 말했어요. 은혜가 봉투를 열어보니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그건 건물 매매 계약서였어요.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고 이게 뭐예요?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국밥집 건물을 샀어요. 이제 임대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하며 서류를 돌려주려 했지만 나는 받지 않고 은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은혜 씨, 지금까지 했던 일을 계속하세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계속 대접해 주세요. 그게 은혜 씨가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며 말했습니다. 은혜가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나도 고개를 숙이며 내가 더 감사해요 하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어제까지는 그저 불빛일 뿐이었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저 불빛의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고 행복했고 후회가 없었어요. 은혜를 만난 게,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인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손님도 많지 않았고 국밥집 단골 어르신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은혜가 원한 대로였고 나도 그게 좋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혜는 아름다웠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지만 빛났고 팔에 화상 자국도 가리지 않았고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들이 은혜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고 감사한 눈물이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감정이었죠. 결혼 후에도 은혜의 국밥집은 문을 닫지 않고 장사를 계속했죠.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아들이 이제 일 안 해도 돼. 편하게 살자고 말했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이게 제 삶이에요. 이 일이 좋아요 라고 대답했고 아들도 이해했고 나도 이해했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도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이었고 노숙자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 갔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혜가 주방에서 나와 아버님 하며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된 은혜는 더 밝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고 빛났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오시는 날이지? 내가 도와주마. 내가 말했어요. 은혜가 놀라서 정말이세요? 하고 물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앞치마를 메었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식당 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은혜와 함께 일하고 싶었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며 나를 꼭 안았고 나도 며느리를 토닥이며 안았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았습니다. 10명이 아니라 20명 가까이 됐고 줄이 길었고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면서 어르신들 들어오세요 하며 환영했고 나도 문 앞에 서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나를 보고 멈칫하더니 저번에 하며 나를 알아봤고 내가 노숙자처럼 왔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시러 오셨죠? 하고 말했고 할아버지도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국밥을 날랐습니다. 주방에서 은혜가 만든 국밥을 받아 어르신들 앞에 놓으며 맛있게 드세요 하며 인사했고 어르신들은 고맙습니다 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물을 따라 드렸고 휴지를 갖다 드렸고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며 물었고 어르신들이 괜찮아요 하며 웃었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했고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했고 뿌듯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은혜가 그 할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며 할아버지 하며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서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완쾌되어 돌아온 것이었고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은혜야 고마웠어. 내가 살려줬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심폐소생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의 손을 꼭 잡았고 눈물이 흘렀고 은혜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니 다른 어르신들도 눈물을 닦았고 나도 눈시울이 붉어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자 은혜가 직접 국밥을 가져다 드리며 천천히 드세요. 오늘 고기 많이 넣었어요. 하며 웃었고 할아버지도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게 진짜 부자구나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는 국밥집에 갔습니다. 은혜와 아들을 도왔고 어르신들을 섬겼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많이 맡겼고 나는 국밥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게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무료 국밥 행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입소문이 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고 이제는 30명이 넘었습니다. 가게가 좁아져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은혜가 가게를 넓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 나는 즉시 옆 건물도 매입해버렸어요. 벽을 허물어 가게를 2배로 넓혔죠. 이제 50명도 앉을 수 있고 주방도 넓어져서 은혜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가시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첫사랑 지민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내가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지민의 부모가 반대했고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고 성공했고 가난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아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은혜를 반대했고 가난하다고 거부했고 지민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지민에게는 미안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사랑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아들은 이뤘고 그게 위안이 됐고 후회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했어.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해줬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고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아버님 뭐 생각하세요? 은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라고 대답했고 은혜가 웃으며 내 팔을 잡고 저도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고 내가 더 감사하지 라고 대답하고 우린 함께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냄비에 국을 끓이고 있었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혜가 여보 물 넘어요 하며 달려갔고 아들이 그래? 하며 당황했고 은혜가 웃으며 불을 줄였어요. 아들이 은혜를 안으며 당신이 가르쳐줘. 나도 국밥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 라고 하니 은혜가 그럼 천천히 가르쳐 줄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국을 끓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국밥을 끓이는 며느리와 아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퍼지고 따뜻한 공기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함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67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고 만족이었고 완전함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깨달았고 비록 돌아왔지만 변했고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돈을 세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고 싶었고 재산을 모으는 데 쓰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오늘 특별히 만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었고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수저를 들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입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이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은혜가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과 은혜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가게 안불빛이 따뜻했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집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음식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했고 사람도 따뜻했고 사랑도 따뜻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 태어났고 진짜 인생을 시작했고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것이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후회 없이 살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함께 웃으며 국을 끓였고 내일 어르신들을 위한 준비를 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고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밝았고 따뜻했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였고 지위로 얻을 수 없는 평화였고 오직 사랑으로만 느낄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